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맡고 있는 노규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챕터 2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과 모델,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게 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처음 하는 일이라 좀 떨리기도 합니다만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런 수업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행복과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게 되시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여러분들이 실천 현장에서, 그다음에 기관에서, 그리고 근무하고 계신 많은 곳에서 업무 분야를 떠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사람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개선하고 좀 더 개선되어서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함께 공부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시선으로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익히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사이버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설명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 같은 거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셔서 질의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배움의 학습의 과정들을 좀 넓혀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이버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공부를 좀 같이 하셨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개발에 만들어낸 이론들, 그다음에 모델들, 그다음에 그러한 원리들을 2시간에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는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이론, 그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모델, 그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개발 이론과 개발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이론들이나 모델들은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행되어 왔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고 어떤 이론들이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해박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현재 사회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실천하기 위한 그 개발 이론, 기초적인 이론들,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모델들을, 사례들을 함께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러봄으로써 여러분들의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의 틀을 좀 넓혀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에 앞서서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상식으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법률, 국회에서 하는 많은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계시죠. 헌법에 맞춰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당되는 법률들을 다 만들고 계실 겁니다. 그 법률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것들은 꼭 포함되는 건 아니겠지만,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더 작게 본다라고 하면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번 구별을 해볼까요? 법률이라고 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국가나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죠. 정책은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국회에서 만들어냈던 것들을 행정부 기관에서 실제로 현실 생활에 맞도록 편해가는 것들,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보신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나간들은 실천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률이나 정책,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딱 무엇이냐?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 많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의 이념과 정책적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족 및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원과 기술이 동원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체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 수단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어디서 운행을 하느냐?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조직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의 기관의 조직의 이념이나 비전이나 정책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라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대다수 클라이언트가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노인분들의 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 어떤 그 니즈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실천들을 해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나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제,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취약계층과 일반시민,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라 그러면 노인 가족분들이나 그 배우자들 아니면 요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자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가족들도 포함이 될 거고 아내분도 아니면 그 부부지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고 이용자 체계의 변화를 촉진시켜주기 어떤 모든 일들이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전에 있던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굳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이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작은 것으로 의미로도 나눠볼 수도 있고 큰 의미로도 나눠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과 광의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의 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과 실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평가 과정이 요청되는 것, 기존에 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고 좀 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하는 거냐? 처음에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단계, 즉 기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천의 과정에서의 문제, 예를 들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사회 정책적 요소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바뀐 정책에 맞도록 아니면 바뀐 어떤 그 제도상에 맞도록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좁은 의미에서는 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은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사회가 변화하고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많은 클라이언트 욕구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과정들에 생기는 많은 사회적인 욕구들을 포함하고 그 욕구들을 수용해주기 위한 프로그램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기존의 프로그램도 수정하고 하는 것들, 또 보완하는 것들을 그런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에서 기획과 설계하고 변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춰서 설계나 목적 설정이나
모든 정보관리나 그런 전 단계를 막내해서 프로그램들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프로그램의 개발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마 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책이나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기존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 그것은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을 몇 가지 연구자의 결과, 연구에 따른 어떤 구별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 1989년 포스터라는 그 연구자가 발표한 이론에 보면 프로그램 기획가가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과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기획가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관련된 어떤 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곳을 실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게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포스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 사람들,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주요 과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된 사회 문제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 그런 것도 아니면 욕구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니즈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바로 문제 해결에 관한 부분.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이용을 한다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원과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두 번째가 정보 처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적응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지, 충분히 그 욕구에 대해서 아니면 니즈에 대해서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진 자원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줄 거냐, 그런 정보 처리 문제가 두 번째 과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계획을 지지할 수 있는 협동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례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새로 생겼을 때 이전까지는 단편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단편적인 문제들만을 해결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빈곤에 관한 문제였다 그러면 쉽게 이전에는 먹고 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거나 해서 그 한 가지만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그분의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단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선의 문제, 내있는 도움의 문제로밖에 추구가 되지 않죠. 지금은 왜 그 사람이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변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빈곤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가족의 문제, 아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도 한 번에 다 같이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향상돼서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많은 관련된 유관된 기관들, 클라이언트 한 분에 대해서 의료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상담해 보는 그 가족의 문제, 아이들 학교나 교육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직업의 문제, 고용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연관지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현대사회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을 하시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지지할 수 있는 협동체계를 구축을 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빈곤의 예를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획가라고 봤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관계라는 게 꼭 어떤 밀접한 그런 개인적인 것
멋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러한 힘을 가진 역량이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같다라는 동료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거는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주변에 다른 많은 분들이 그건 사회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더 바빠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더 급할 수 있어요. 라고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처리 결정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순위를 밀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과 사회의 어떤 현대의 문제들과 같은 심각성을 가지고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들을 평소에도 유지를 해서 사회복지의 문제들의 전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깊이 관여하고 깊이 문제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의 설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궁극적인 프로그램의 목적은 바로 보시면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고 문제의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관계 수립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기획가는 반드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 학기에도 이 과목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그 졸업하신 후에 현장에 들어가셔서 많이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아산의 그 노인복지기관에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식 사회복지사 2급을 따셔서 이제 업무에 배치되시자마자 어떤 일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는 요청을 많이 상급자들한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을 펴서 드시고 수업 시간에는 조금 많이 어려우셨지만 다시 읽어보시면서 다시 저한테 전화 주셔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업에 좀 집중하시면 현장에 가셔서 아니면 꼭 사회복지기관이나 현장이 아니어서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만났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들을 배워나가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이론. 이제 뭐 합리적, 이성적 이론, 점진주의적 이론, 지지기획 이론, 전환기획 이론, 막스주의 기획 이론 해서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이어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재를 좀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2페이지, 교재 32페이지를 한번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리적, 이성적 이론 교재 32페이지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그 32페이지 아래 보시면 합리적, 이성적 이론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과정에서 합리 모델 이론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적 의미에서 사회 문제나 표적 집단의 욕구와 관련된 사실, 이론, 가설 등의 사회 문제를 등의 문제 구성을 기초로 문제의 진대능과 치료,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재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다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기술 방법론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자는 전문 기술자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뭐냐? 전문 기술자로서의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 기술자란 무엇이냐?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할과 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 관계 맺기에 관한 기술 문제들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 33페이지 그 하단 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합리적 이성적 모델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모든 계획가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예산,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한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획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때때로 기획은 정치적이고 고용주 그리고 계획가의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 한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페이지의 마지막 줄, 마지막으로 계획가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관한 정보나 해결책에 관한 정보를 계획가 이외에 다른 참여자들이나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진주의 이론. 점진주의 이론은 여기 영어에도 보시는 것처럼 incrementalism 이론, 점차 조금씩 나아진다, 아니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 집단들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적당히 타협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린드블룸에 의해서 이론화된 것으로 점진주의 또는 점중주의적 모델은 하나의 계획이 이익 집단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적당히 수립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주의 모델에 기초한 계획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이익 집단들 사이의 협상 또는 타협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사업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점진주의는 사회계획에서 가능한 한 가장 이성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타협과 받아들이기에 가장 알맞은 절차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다원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어떤 개발 이론 중 하나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자나 계획가의 역할은 숙련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며 조직의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뭐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 어느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어느 적이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빨리 결정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망라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점이 있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3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 모델의 한계점은 어떤 집단도 계획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래서 중간에 포퍼의 단편적 점진주의는 일정의 부정적功利주의 윤리를 무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의 궁극적인 선을 찾아내어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크고 급박한 해악들을 찾아내어 제거하기 위해서 싸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점진주의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지계획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 역할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지지라고 하죠. 지지기획 모델은 패티에 의해 주창되고 폴스터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이 모델은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해서 기획을 수립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델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계획가는 특정 집단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거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어떤 기관들이 바로 지지기획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회복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일종의 적십자 어떤 부분에서는 지지기획 이론의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출발은 특정한 이익 집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였습니다만
했지만 지금은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거대한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의 한계점은 이익 집단들이 서로 다투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통의 이익이나 관심에 재료가 거의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개발자와 계획가들은 다른 집단과 공통의 입장을 찾기 위한 기회를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의 가치와 무게에 인식에 더 무게를 두고 수용합니다. 전적으로 의사결정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노력하는 이 모델을 따르는 계획가들은 의사결정자의 일정과 계획과 자신들의 가치와 관심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전환기획 이론입니다. 교재 36페이지인데요. 전환기획 또는 중립계획 모델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1:1 접촉을 통해서 계획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전환이라는 말은 확 바뀌는 거죠. 이것을 기점으로 이전에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1:1 접촉을 통해서 계획이 수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계획 과정에 참가하는 자들은 지역이 안고 있는 억압의 조건과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1:1 접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한계점은 기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정하는 것이 시간 소모적이고 귀찮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을 보면 도시개발을 한다는 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들은 어떤지 그런 수정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모델의 한계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막스주의 기획이론입니다. 이제 막스주의 기획이론의 모델은 기획 모델 기본 전제는 국가나 사회의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배열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제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전통적인 기획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행동과 기획기법들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막스 이론은 여러분 아시는 카우 막스에 따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램 개발자나 기획가의 역할은 억압당하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돕고 체계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나서 그 개발자나 기획가의 역할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러한 일은 결국 사회 행동을 부양시키는 행동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나 계획가들의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의 한계점, 개발 이론의 한계점은 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막스주의 기획 모델의 한계점은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계획을 통한 혜택들이 장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위해 희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제안된 해결책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모델입니다. 선형적 모델과 비선형적 모델, 그 다음에 통합적, 그 다음에 비통합적 접근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캐모맨 모델, 그 다음에 토머스의 디자인 개발 모델, 랩과 포트의 프로그램 설계 모델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모델의 선형적인 모델과 비선형적 모델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39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중간에 그림 2-1 선형적 모델을 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선형적이라는 말은 사선이 점점 올라가듯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쭉 진행이 돼가는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모델을 개발을 해나가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2-1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1단계에서 요구 사정하고 2단계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내용 결정하고 4단계 자원 확보하고 5단계 마케팅하고 6단계 실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순서에 의해서 한 1단계가 만족되면 2단계로, 2단계가 만족되면 3단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거고요. 선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비선형적인 모델은 뭐냐? 교재 39페이지 2번 비선형적 모델. 선형적 모델이 각 단계 하나의 절차만이 수행되는 것에 비해서 동시에 몇 개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시간 제열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각 단계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시간과 자원 배분 개발자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개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통합적, 비통합적 모델입니다. 통합적 접근 모델, 비통합적 접근 모델. 보시는 것처럼 통합적 접근 모델은 체제 분석 모델이라고 하기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재 40페이지를 보시면 자, 통합적 접근 모델은 중간에 한번 볼까요? 체제 분석 과정을 활용하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법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개발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모델에 비해 개발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모델이라는 걸 보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회 문제가 하나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팁 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그 사회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 번에 다각적인 문제 해결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형태의 사회복지 조직에서 접근이 용이하면 무엇보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통합적 접근 모델은 통합적 접근 모델과는 좀 다른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3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이 모델에서는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된다기보다는 다른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발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강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점을 보면 비통합적 접근 모델의 장점은 첫째, 프로그램 개발자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왜? 기존의 다른 복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전문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에 의해서 끌어다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 및 제반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 프로그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비통합적 접근 방법은 참여자를 배제한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가 무시되기 쉽고요. 이로 인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모델의 캐머만의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캐머만의 모델은 실제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냈던 현대에서 저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캐머만입니다. 그래서 그 캐머만의 모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냈고, 캐머만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최초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이렇게 기획하고 시작하고 실행하는 단계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단계들마다 체크 사항이나 아니면 필요한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제시를 했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마스의 디자인 개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4페이지 펴보시도록 할까요?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입이라는 수단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조사 방법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에 통합한 개입조사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개입 전략을 설계해서 개발, 평가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45페이지 표 2-1 디자인 개발 모델의 단계와 절차, 이렇게 같이 궁금하실까요? 첫 번째 분석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확산하고 채택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랩과 포트나의 프로그램 설계 모델입니다. 첫 번째, 그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첫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 단계, 두 번째 1차적 수혜자의 식별 단계, 세 번째 사회복지 원조인원의 결정 단계, 네 번째 서비스 절차의 구체화 단계, 5단계 서비스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인사 식별 단계, 6단계 원조 환경의 구체화 단계, 7단계 실제 원조 행동 기술의 결정 단계, 8단계가 정서적인 반응 확인 단계, 이렇게 8가지 과정을 거쳐서 랩과 포트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모델들을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패트너, 모니, 말틴의 설계 관리 모델, 교재 49페이지 같은 거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제 7가지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하고, 두 번째, 욕구 사정의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전략 선택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그동안 얻었던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단계,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예산 수립의 단계,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프로그램 평가의 단계. 이러한 7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런 7가지 과정으로 설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제안을, 개발 모델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문제 분석할 때는 다루어야 할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모델이고요. 욕구 사정에 있어서는 각종 욕구, 규범적 욕구, 비교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출적 욕구에 대한 조사 방법, 그다음에 그에 따른 추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전략 선택과 목표 수립에서는 프로그램 과정을 세워서 결과 예측을 시도하고 기관의 사명에서 어떤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고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의 설계에서는 계획 수립의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하위 목표들을, 프로그램 설계할 때 계획 수립을 하고 가장 큰 비전이나 목적을 정하는 후에 세부 목표, 그 다음에 그 세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하부 목표, 그 다음에 실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실전 현장의 목표까지도 상세하게 결정을 해서 그 단계별로 목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보관리체계, 지금 이제 MIS라고 하죠. 정보관리체계, 또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이루어진 정보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전산화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프로그램 평가, 즉 효율성이나 효과성, 과정이나 영향력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모델의 전체적인 어떤 종합평가를 한번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모마일 모형은 최초로 사회복지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실질적으로 제시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최초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기획하고 개시하고 실행하는 단계별로 제시를 했지만 단점으로는 수행하는 과업의 구분이 좀 모호했다는 게 있고요. 그것이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토마스 디자인의 개발 모형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과학성을 중시하고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맵과 포트넷 설계 모형은 실용성이 높다. 왜냐하면 설계 단계의 세분화와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제시해서 현장에서의 실용성이 아주 높은 설계 모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트너, 모로니, 마틴의 설계 관리 모형은 설계 단계에 중점을 두어서 현장에서 과업 기술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유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모델마다 특징이 최초로 만드는 실증적이었다, 과학성이 우수하다, 실용성이 높다, 그 다음에 과업에 대한 기술들을 설명하는 데 합리적이다,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제가 많은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모델이 아니라 과정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제 분석하고 문제 사정하고 어떤 욕구를 가질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질 건지 하는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 공통적으로 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더 각점을 두고 어디에 더 설명을 다 하고 있느냐의 차이이지 큰 틀의 그림에서 보기에 현대사회에서 실천 현장에서 보니까 다 좋더라.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들이 있더라 하는 부분들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재 49페이지 한번 보시면 50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2페이지에 맨 아래쪽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적 차원에서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이 첫 번째 기술론적 방법, 두 번째 사회정치적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과정적 방법론,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정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정들 중에서 어디를 더 중시하고 우리 기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개발 이론 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캐모마일의 모형인지 토머스 디자인의 개발 모형이 맞는지 랩과 포트나의 설계 모형이 맞는지 아니면 설계 관리의 모형이 맞는지를 잘 선택을 하셔서 그 과정들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인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고 학습하셔서 나중에 현장에 가셔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5분 휴식 후에 두 번째 수업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